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부터 일본은행이 매달 7조엔에 이르는 채권을 매입하는 추가 부양책을 도입하고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심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3월 중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최근 넉 달 만에 가장 저조했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지수 상승세를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0%, 0.40%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가 하방 리스크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말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아울러 유로존의 3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부진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영국은 1.1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73%, 0.77% 내렸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언제든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기는 하반기에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필요할 만큼 오랫동안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졌지만 금리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이며 그 리스크도 대체로 균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유지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5,6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분기 성장 회복 기대가 다소 살아나는 만큼 지표를 조금 더 관망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일 연속으로 증가하며 최근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8천 건 급증한 38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 건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5년 1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했던 추세적인 청구 건수도 덩달아 반등했습니다. 4주일 이동평균 건수는 35만 4,250건으로 전주보다 증가하며 미국의 고용경기 회복세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스마트폰용 유저 인터페이스인 홈을 공개했습니다. 홈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 가장 중심으로 내세운 소프트웨어입니다. 페이스북은 홈 UI가 일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스마트폰 기기들에만 제한될 것이며 이후 개발자들에게 더 확대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iO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 블랙베리 등 다른 플랫폼 경쟁자들에게도 개방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었죠? 어제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출렁이는 하루였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10일까지 전원 철수라는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정부가 급격하게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1938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마감은 1959포인트 정도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3% 가까이 밀렸다가 시초가 정도는 부근 회복을 하면서 555포인트에 마감됐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소식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책에 따른 엔저 우려까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뉴욕 증시는 일본 등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야간 선물 마감, 그리고 오늘장 전망, 선물옵션 시장 전망,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등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지표들까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 양적 완화로 급락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장중 내내 불안한 시장 흐름은 지속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4,606까지 55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24까지 6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은 1,559까지 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부하권 출발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다 당일 고가 부근에 마감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부하권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장막판 상승 반전하면서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과 20여 추가 부양 기대감이 호재가 되었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통신, 유틸리티, 소매 유통업종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어 반등에 성공하여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남겼지만 의미 있는 상승은 힘들 걸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영국이 1.19%, 독일이 0.73%, 프랑스가 0.77%씩 하락하며 주요국 중심으로 대부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으로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엔달러가 93연선까지 급등하며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의 동요도 막았습니다. 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랑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22도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전에 0.75%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지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언제든 추가 부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8천 건 급증해 3주 연속 증가하며 4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4주 이동평균 건수도 반등하여 고용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된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고위 인사들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도 시장이 부담이 되었지만 글로벌 경기 부양 호재가 경기지표 악재를 압도하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통신, 유틸리티, 반도체, 금융, 화학, 소매유통 등 93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65%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개 종목 중 23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4개, S&P 500 종목 중 358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70% 전후로 낙폭과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반등이 전개되며 상승 종목 수가 많았지만 반등 강도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베스트바이가 16.07% 폭등하고 제시페니, 휴렛패커드, 마이크론, 메이시스, 갭, AT&T, JP모간, 보잉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현금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며 관망 지속 전략입니다.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고 조정이 전개될 수도 있으니 당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전일과 똑같이 현물 비중 축소와 함께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지수 등 파생 상품 매도 또는 콜옵션 매도 또는 현물을 공매도 하면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일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 양적 완화 조치 단행으로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하고 글로벌 증시의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당분간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니 일본 증시의 반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비중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 전일 원달러가 1123원까지 반등하고 엔달러는 96엔까지 급등했으며
유로화도 1.29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원달러는 320원 선을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강세 전환이 전망되고 엔달러는 추가 반등하더라도 100엔 선을 돌파하기 힘들어 98엔 전후를 기점으로 강세 전환이 전망되며 유로화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시도 후 재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과 그리고 환율 전망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한 256.9에 마쳤습니다. 고점이 257.75, 저점은 255.40으로 2.3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6,444계약으로 3일 연속 증가하며 6월 물 선물 거래 이후 최대 거래량을 보이면서 V장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장 초반 반등 시는 선물 매도로 장중 급락 시에는 선물을 매수해 했다면 큰 수익이 가능하였습니다. 시초가 강보 출발 후 장 초반 257.75까지 상승하였으나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 후 하락하자 장중 고점 대비해서 2% 이상 급락하다 미국 증시가 재차 상승하며 반등폭을 넓히자 장막판 낙폭을 급격히 축소하여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209계약, 기관이 45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171계약 매도하며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충돌하였습니다. 장중 300계약 이상 매도하던 개인이 자정 이후 매수로 전환하였고 장중 300계약 가까이 매수하던 외국인은 자정 이후 매도로 전환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순매수한 채 관망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은 20% 전후로 하락하고 풋은 20% 전후 상승하며 급등락이 전개되었습니다. 선물 지수가 장중 V자형 급등락하면서 콜은 장중 50%까지 급락하다 낙폭을 축소하였고 풋은 50% 가까이 급등했다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선물 옵션 시장도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가 북한 인지가 커지고 또 현대 기아차 악재에 따라서 장중에는 1940선도 이탈을 했었죠. 네, 전일 국내 증시가 다양한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 북한발 악재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이 전개되었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으로 시초가 1963포인트의 개발락 출발 후 외국인의 매도와 대북 리스크로 장중 종합지수가 1938포인트까지 선물은 256포인트까지 폭락하였지만 기관들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종합지수 1959까지 선물지수는 257.26까지 낙폭을 축소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LG화학 등 자동차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락하여 콜옵션은 장중 70% 폭락하고 풋옵션은 장중에 전일 대비해 가지고 무려 500%까지 폭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종합지수가 1940포인트 붕괴된 후 1950포인트, 선물지수 257포인트를 회복하며 반등하였지만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로 인해 당분간 추가 조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은 당분간 현금 비중을 확대한 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박스권 대응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부합 출발에 종합지수 1940포인트, 선물지수 255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196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58.8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선물지수 255.00 전후에서 매수하여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가 하락도 반등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진입 후 0.5포인트 손실 시는 손절매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초가는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초가가 야간 선물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은 종합지수 1940, 선물 255,
고점은 종합 1970 선물 259포인트, 하락 시 시선은 선물 256.00,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 258.50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4에서 상한선 260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합성 선물 매도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풋 매수 또는 풋 캘린더 스프레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옵션은 다음 주 4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크므로 4월물보다는 안정적인 5월물 위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합성 선물 매도란 5월물 등가격 콜 매도와 풋옵션을 매수하여 지수가 하락 변동성이 클수록 큰 수익이 나는 반면 지수가 반등할 경우는 큰 손실이 나는 약세장 플러스 변동성 중립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고행사가 매수의 풋 저행사 가격 매도로 지수가 하락 시 제한된 수익이 발생하고 지수가 상승 시에는 손실을 제한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트리 풋 매수는 풋 내가격 매수에 풋 등가격 매도 그리고 풋 외가격 매도로 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락할 경우 최대의 수익이 가능하며, 풋 캘린더 스프레드는 5월물 풋옵션 매수에 4월물 풋옵션 매도하여 4월물 매수, 근월물 매도 변동성 매도 전략으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락할 경우에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제갈공명 클럽에서 선물옵션 회원 4월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간 선물옵션 매매 리딩을 하고 있으며 가입할 사람은 샘플러스나 제갈공명에게 직접 전화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가 어려움으로 현물하는 사람들도 선물옵션 매매에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특히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 자산가는 환영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바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북한의 영향에 대해서 짚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어제 국내 증시에서 북한 리스크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현지 언론들도 이 북한의 대미 미사일 타격 위협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북한 이슈를 다뤄드리는 거는 처음이죠. 아마도 처음인 것 같고요. 이 코너의 성격이 해외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언론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북한의 그 위협을 제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N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에 타격할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최근 미국은 괌 기지로 미 본토에 있는 최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키로 현재 합의가 된 상태고요. 뉴욕 증시가 엊그제 이 탄도미사일 괌 기지 이전 배치 문제 때문에 악재로서 작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CNN은 북한의 통신감청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쏘아 올릴 것인지를 감청을 통해서
이를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전용인지 실험용인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재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아주 지한파로 알려진 빌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가 어제 북한이 미국에 공격할 징후는 없다. 만약에 공격을 시도한다면 이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애써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의 특사라도 현재 파견을 해서 현재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을 냉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인물로서 유엔의 반기문 총장이나 세계은행 김용 총재도 활용할 것을 현재 미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북한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이슈만 다루는 코너였었는데 이제 북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번에 북한의 위협 어느 정도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US 투데이의 그 보도와 그 언론의 경향 내용인데요. US 투데이는 북한의 이 미사일 위협은 지난 1962년 쿠바가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두려고 했던 쿠바 미사일 사태와 비슷하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바 미사일 사태는 1962년 소련이 핵탄두를 쿠바에다가 배치하려다가 러시아의 옛 영토였죠. 소련과 미국이 전쟁 발발 위기까지 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합의로서 그 리스크는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요. 이 옛 트라우마,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위협을 현재 쿠바의 미사일 사태로 현재 비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너프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할 태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최근 조금 그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계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댄 에커슨 GM 회장이 한국에 현재 있는 GM 생산 기지를 다른 곳으로도 이전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 비상 상태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핵 위험의 평화적 해결 위험이 점차 현재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 섞인 톤으로 현재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공조체제 대응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공조체제는 워낙 굳건하고 예. 강건한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작전이나 실험 과정을 이를 오판하거나 오인해서 공격이 일부 가해지면서 확전 양상으로 급격히 그 변질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그 폭격기들이 현재 태평양 상공에서 작전 수행 중인 것을 북한이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국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월경이 금지가 되는 상태가 이틀째 계속이 되고 있고 미국을 타격하려는 미사일 그 날짜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이다. 이런 그 루머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국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시도 상당히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장 미국 증시 하락했을 때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 이 북한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말을 바로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했었고요. 하지만 앞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책 등이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어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신임 총재가 기대했던 만큼의 예상했던 만큼의 충격적인 양적 완화책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보다 더 아주 네. 강력한 그 조치를 내놨습니다. 역시 재무성 출신 관료답게 일본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담한 정책을 내놨고요.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을 2년 내에 시도하겠다. 이행 일정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정책 달성 수단인 콜 금리도 통화량으로 이전 그 통화 정책 수단으로 회귀하면서까지 그 무제한으로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통화량 공급을 현재 138조 엔에서 2014년까지 270조 엔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매년 65조 엔이 들어간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가 101조 엔을 유지했던 시라카 마사키 전임 총재의 내용을 보면 매년 65조 엔은 매우 담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그 장기 국채 매입 이런 부분도 이제 거들었는데요. 현재 89조 엔에서 2014년까지 190조 엔까지 매월 7조 엔으로 장기채를 매입하고 장기채 매입 대상도 40년 만기 채권도 고려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감한 양적 완화책이었다 평가해 주셨었는데 위험 자산 매입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의원과 중의원 그 증언대에서 연설을 할 때 파생 상품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상장지수 펀드인 ETF와 부동산 투자 신탁 알리 IT 레이트도 매입키로 결정이 됐고요. BOJ는 국채 매입 상한을 폐지하면서까지 당분간 매입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리적 요인에서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일부 관측으로서는 구로다 총재가 단계적인 양적 완화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빗나간 한마디로 실험적인 정책의 그 아젠다 이를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파격적인 정책 발표 영향으로 앞으로 엔화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한 92엔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96엔대까지 올랐죠? 그렇죠. 뭐 절하폭이 뭐 3%가 움직였습니다. 외환이 3% 이상 움직인다는 거는 상당히 큰 폭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현재 올라간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절하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정책 방향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도 그만큼 그 아베노믹스의 통화 정책의 수장으로서 운명을 걸고 이를 수행하겠다라는 담대한 부분을 시장에 그대로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적자 부담을 향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베노믹스와 구로다 하루이코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발 리스크 여러 가지 악재, 현대기아차 악재까지 많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결국 마감은 1959포인트, 장중에는 1938까지 밀리기도 했었죠. 형보다 요새 잘 나간다는 아우 코스닥도 장중에 3% 정도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시초가 부근까지는 회복을 해서 마감됐는데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업종별 현황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어제 네. 시장이 상당히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낙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그 고용지표 특히나 그 경제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개파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어떤 루머, 대북 리스크가 고조가 되게 되면서 장중한 때이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가 넘는 1959.45포인트의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었는데요. 현물적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4,679억 그리고 개인이 278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계약을 보게 된다면은 9,992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신이 725억, 연기금이 1,600억, 국가지자체가 714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기관 전체적인 고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그 현대차 리콜 사태가 있게 되면서 하락 그 선도 업종에 자동차 업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업종, 철강업종, 건설업종, 유통업종, 증권업종, 화학, 조선 전체적으로 대형 수출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통신, 제약, 음식료, 전기가스 전통적으로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상당히 크게 좀 출렁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대북 리스크에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40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3% 넘는 하락세를 보기도 했었지만은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48% 정도 하락한 555.23포인트에 마감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이 상당히 그 방어적인 매수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특히나 IT 섹터에 608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1320억 정도 매수에 나섰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1169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도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리콜 사태로 인해서 성화이텍 그리고 평화전공과 같은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라공조, 만다 같은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테마 쪽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 고조, 개성공단 어떤 철수에 대한 루머가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테마주로 할 수 있는 스펙거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요일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 안에 있던 업종 흐름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장은 체크 포인트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는 통상적으로 비수기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이 잘 팔렸기 때문에 사상 최저 실적이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동향을 보게 된다면 네. 성장기보다 이제 좀 성숙기에 좀 들어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그 큰 폭으로 어떤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영업이익률이 과연 15%를 유지를 할 것인가가 이번에는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어떤 실적 성장세가 좀 이뤄지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다시 한번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조 7천억 정도인데 시장의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높게 잡은 곳은 한 9조 정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9조를 돌파를 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된다면 지금 현재 갤럭시 S3가 얼마만큼 판매고가 이루어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부진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얼마만큼 선방을 하냐,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15%에 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이어서 마찬가지 실적 성장세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의 어떤 키워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왔을 때 전일 외국인들이 9,900계약 정도 상당히 많은 그 선물 매도 계약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환매수가 이뤄지게 되면서 반등이 이뤄질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2011년 한 8월달에 한번 2011년 8월달인가요? 그때 당시에 10,000계약 정도 매도가 출회가 됐었는데 다음날 바로 5,000계약 넘는 다시 환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 하방기성을 보이게 되면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이루어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물 쪽보다는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최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조금 그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V자 반등보다는 어쨌든 하방경성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그래도 추가적인 관망의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방 경직성에 주목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장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방 경직성 한 어느 정도로 하단을 보시는지요? 박스권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에 그 방송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 수치를 1940포인트에서 그리고 2030포인트로 계속 스탠스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어제 1940포인트 아래꼬리를 달게 되면서 어쨌든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그 박스권 하단에 접근했기 때문에 저가매수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먼저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가 않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3월달 같은 경우에 3월 23일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195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갭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금 접근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940포인트 뿐만 아니라 1950포인트의 어떤 하방경직성 분명히 좀 확인을 하자,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된다면 어떤 업종 쪽으로 반등을 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에 관련 업종들이 반등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낙폭과대였던 반등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해운이라든지 건설, 철강과 같은 최근에 상당히 낙폭이 큰 업종들 쪽으로 먼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한 어떤 반등이 여의치가 않다면은 어쨌든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IT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낙폭과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줄 때 어느 업종이 반등을 주나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적 매수하는 입장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분할 매수에 관한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부분들도 조금 덧붙여서 한번 전략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략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들고 오셨네요. 예. 일단 테마성 종목 선정에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접근할 종목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일단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 창조경제 핵심 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도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매출 확대도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3년간 뉴질랜드 전역에 매출이 현재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현재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 바로 좀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조금 34,000원에 좀 저항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에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다는 흐름으로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33,000원에서 33,500원 정도 한번 매수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 10% 정도 목표가 38,000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선이 있는 32,000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이 양도세 면제 기준을 면적을 뺀 9억 원 이하로 단순화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 소식부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대책에서 연말까지 신규 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을 기준을 9억 원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면적 기준이 포함되면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9억 원 이하로 금액만 기준으로 단순화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서울 강남 이외에 강북과 수도권, 지방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생애 첫 주택 기준도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4일 부동산 대책은 지방이 소외돼 있다면서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 주택의 기준이 9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엔드 부분을 5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발언은 양도세 면제 주택 기준을 9억 원 이하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단일화하자는 것인데요. 이 경우 수도권, 지방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도 기존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총 149조 원을 투자하고 12만 8천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투자와 고용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30대 그룹은 어제 서울 한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투자 그리고 고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계획은 설비 투자 91조 1천억 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29조 4천억 원 등 총 148조 8천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설비 투자는 9.6%, R&D 투자는 13.8% 늘었습니다. 올해 투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차 개발과 차세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라인 증설, 그리고 OLED TV, 패널 라인 투자,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및 철강 파이넥스 라인 확대 등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4대 그룹 중 삼성은 올해 지난해보다 10%가량 많은 49조 원대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14조 1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LG는 올해 사상 최대인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참 복잡하다, 어렵다 느끼신 적 많으셨죠? 네, 그래서 법원이 요즘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설명은 부실하게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많이 잇따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 민사 11부는 어제 2008년 예상치 못한 원엔 환율 상승으로 과중한 이자 부담에 시달렸던 엔화 대출자 21명이 대출이자 상승에 대한 위험을 은행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중은행 8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엔화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금리와 이자 액수가 바뀌는 상품으로 비전문가인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변동 요소와 위험성 등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의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된 원고 측 13명은 일정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상대가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 회사라는 이유로 손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동부생명보험이 유진 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는데요. 동부생명은 지난 2006년 대구 산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유진 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